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날아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 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그래?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네,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리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네, 네. 그런데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미조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가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네.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우리에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 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유루 씨 맞아요? 네.
김민호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돼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네.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 도시의 도전을 무의식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버려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드입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회 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권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 뭐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간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뭐,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뭐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아,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시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이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우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들은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네. 둘 사이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 가봤었거든요. 가서.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요번 프로젝트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민우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민우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민우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에요?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을 배우리가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왜 또 안 나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한 가지로 달고 나오셨어요. 뭐냐면, 좋다. 첫 인터뷰는 뉴스공장에 나가겠는데, 세타령만은. 아니, 노래는 틀지 마세요. 세타령만은 틀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니, 세타령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틀지 마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세타령을 틀지 말라고. 아니, 노래를 틀면 네. 제가 정말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희화화돼 버리면 그것이 딱지가 딱 붙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런 서정적, 그런 세타령 같은 희화되는 아니, 음악. 그거 안 돼요. 서정적인 아니, 음악을 안 돼요. 아니, 노래는 틀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돼요. 타이틀곡이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제가 희화화되는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노선 문제가 있거든요. 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묻지 않고 당연히 트는데 요 한 구절만 들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근데 한 구절 나가도 이거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온 인터넷 공간을 돌기 때문에. 황금박쥐 이런 거 세타령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날 무렵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또 의논해 보자고요. 아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등장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령이나 또는 뭐 황금박쥐처럼 경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개되는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촉촉해지는 음악인데. 어쨌든 저의 각오를 좀 먼저 밝히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각오 전에 탈당을 결정적.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왜? 근데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에서 다시 고민한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얘기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 인생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다행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고.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수위가 높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방향에서 불출마합니까? 만약에 보수 대통합 혹은 이 보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어떤 형식으로도 대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거나 도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간에 이뤄내지 못하거나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함께 간 기반을 마련하고 또 보수가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일정 부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내 결정은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참혹한 결정이었다고 결심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단 우리 지역 주민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그런 제가 그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떤 방식이 될지 그 책임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뭉개고 갔는데 이 정도 안철수 얘기하면 대표는 이제 내려놓을 대표도 없고 사퇴할 의원직도 없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사퇴 의원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려놓을 게 더 많지 않나요?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 은퇴하는 게 더 큰 뉴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 의원님은 내려놓으실 게 있긴 있잖아요. 의원직.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민의는 또 받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남는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 어쨌든 각오는 이겁니다. 대통합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가 통합하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길로 가는 건 아닌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 정당으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풀리고 저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결정이었다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모습들하고 전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치 결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그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생명의 3년이 연장되는데 어떤 시점에 확인이 된다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지방선거를 지나고 지방을 지나고 전혀 당이 변하지가 않고 또 보수가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괴멸될 시점이 오면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분들로 수혈이 되는 것이고 그 수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다시 합칠 만한 토대를 내가 마련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쯤에는 내가 어떤 정책 결단을 할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각오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3년 후에 있는 총선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중간에 내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우리 보수 진영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지표가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우는 문자에 씁니까? 지표.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식은 뭐 해석 나름이라 네.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그 결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단 그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정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현해 보고 싶으신 건데, 이제 이왕 아시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오신 분, 유석춘 교수 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혁신한 이름으로 극화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이 극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극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예. 또 파시즘, 네. 극단적인 인종주의, 폭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극우라 그러면 네.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을 일반적으로 극우라 그러잖아요.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극우라 보면 그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고 안보 측면에서 좀 강한 강경 노선, 강연 일변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석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들 위기를
이 표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권을 억제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죠. 독재를 위한 거죠. 사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무력 통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극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극우로 저는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의 위기가 어떻게 왜 왔습니까? 탄핵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럼 그건 누가 보복을 했죠? 정치 보복을? 국민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또 만장일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석춘 교수.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태극기 집회는 의병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의병. 예, 태극기 집회가 의병이면 촛불 집회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개혁의 시작은 예. 탄핵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쉬운 방법이 태극기 집회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깝고 아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가치는 15% 20%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유석춘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 이미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보겠다는 거는 네. 앞으로 혁신위원회 임명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사상이나 노선 이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당의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혁신위원회 임명과 혁신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보수에 얼마나 많은 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겁니다. 이 민심을 철저하게 9년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먼저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우리 9년간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 이거 자복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혁신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물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식, 유신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인식과 또 가장 중요한 탄핵.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산업화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화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보수는 보수보다는 민주화 보수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끌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YS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이어받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산업화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박정희 시대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이것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또 국정농단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가장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혁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유신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나를 청산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출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이 나를 주석하라. 이런 혹시 계획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보수 혁신의 이제 그 단계를 첫째는 우리가 반성 백서 9년간의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반성 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 혁신. 당내 혁신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인적 청산.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당에 대한 감시.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100석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이라는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는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나가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한 다 해봤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아, 그렇죠. 이번에 유석춘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진다면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투쟁을 같이 할 사람 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혼자서, 대표께서 예.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 하자. 이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당 어떤 그 내부의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편한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 제안을 안 해보셨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당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 지금 제가 독대를 한번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여러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그냥 쭉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결심까지 하실 일은 아니에요. 결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터놓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서 욕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일단은 그렇게 황영철 선배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형님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형님이 외롭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그때 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가족입니까? 동지들입니까? 환경입니까? 뭡니까 카테고리가? 결정적으로 못 돌아가. 제가 사실은 이제 탈당 기자회견하고 한 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뭐 그런 거. 실망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영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황영철 선배한테. 형님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자기는 기자회견 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은 왜 다시 갔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요? 예, 제가 다음 주요? 또 나오라고요? 네. 아니 이제 기왕 이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김성태 의원이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안 돼도 어쨌든. 지금 막 옵니까? 아니, 예상보다는 적게 와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지 몰랐어요. 아까,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재현 아, 왜 또 안 나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한 가지로 달고 나오셨어요. 뭐냐면, 좋다. 첫 인터뷰는 뉴스공장에 나가겠는데, 세타령만은. 아니, 노래는 틀지 마세요. 세타령만은 틀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니, 세타령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틀지 마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세타령을 틀지 말라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틀면 네. 제가 정말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희화화돼 버리면 그것이 딱지가 딱 붙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런 서정적, 그런 세타령 같은 희화되는 아니, 음악. 그거 안 돼요. 서정적인 아니, 음악을 안 돼요. 아니, 노래는 틀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돼요. 타이틀곡이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제가 희화화된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노선 문제가 있거든요. 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묻지 않고 당연히 트는데 요 한 구절만 들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근데 한 구절 나가도 이거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온 인터넷 공간을 돌기 때문에. 황금박지 이런 거 세타령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날 무렵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또 의논해 보자고요. 아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등장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령이나 또는 뭐 황금박지처럼 경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개되는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촉촉해지는 음악인데. 어쨌든 저의 각오를 좀 먼저 밝히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각오 전에 탈당을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왜? 네. 그러니까 도살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가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우리에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 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유루 씨 맞아요? 김유루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둘 사이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에 가봤었거든요. 가서 그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요번 프로젝트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미루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미루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아. 게 이제 고기 대신 대신에. 예,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번데기 옛날에 많이 먹었죠, 어릴 때. 번데기. 아,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예.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예,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민우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민우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민우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에요?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을 예우리가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 대신에. 예,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번데기 옛날에 많이 먹었죠, 어릴 때. 번데기.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예.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예, 그럼 하나씩.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민우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민우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민우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에요?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울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 이런 작업을 예우리가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왜 또 안 나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한 가지로 달고 나오셨어요. 뭐냐면 좋다. 첫 인터뷰는 뉴스공장에 나가겠는데 세타령만은 아니 노래는 틀지 마세요. 세타령만은 틀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니 세타령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틀지 마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세타령을 틀지 말라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틀면 제가 정말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희화화돼 버리면 그것이 딱지가 딱 붙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정적 그런 세타령 같은 희화되는 음악 그거 안 돼요. 서정적인 아니 안 돼요. 아니, 노래는 틀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돼요. 타이틀곡이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제가 희화화된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노선 문제가 있거든요. 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묻지 않고 당연히 트는데 요 한 구절만 들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근데 한 구절 나가도 이거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온 인터넷 공간을 돌기 때문에. 황금박쥐 이런 거 세타령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날 무렵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또 의논해 보자고요. 아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등장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령이나 또는 뭐 황금박쥐처럼 경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개되는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촉촉해지는 음악인데. 어쨌든 저의 각오를 좀 먼저 밝히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각오 전에 탈당을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예. 그럼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민우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민우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그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민우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에요? 득도 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올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을 배우리가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전. 왜 또 안 나오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백성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이라는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는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나가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은 다 해왔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그렇죠. 이번에 유석춘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진다.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투쟁을 같이 할 사람 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혼자서, 대표께서 예.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 하자. 이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당 어떤 그 내부의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편한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런 제안을 안 해보셨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